안녕하세요. 서울국제도서전에 오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출판사 이음의 온라인 마케터 김예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 안에서는 애칭이 있어서 책 속에서는 엘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인터뷰는 저희가 이번 주에 막 출간이 되었어요. 따끈따끈한 신상 책이자 이번에 2021 저희 서울국제도서전에 선공개된 이 마법에서 과학으로라고 하는 자석과 스피트로닉스의 저자 이제 김갑진 교수님과 함께 이 책에 관한 얘기나 그 외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 구매를 나중에 듣고 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무대 앞쪽에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작가님 친필 사인도 만나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강연이랑 인터뷰까지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먼저 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 오신 모든 잠재적인 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연구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갑진입니다. 네. 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연에 앞서서 저희 김갑진 교수님의 간단한 프로필을 읊어보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먼저 김갑진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 수호라고 하는 이제 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연 후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다음에 출신은 이제 마늘과 컬링으로 유명한 그곳입니다. 경북 을성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일을 도와서 이제 농사일을 하시다가 초6 때 마늘 심는 기계를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발명가를 꿈꾸시게 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고2 때 어떤 선생님이 다가오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리학자가 되라 라고 계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리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그 일손을 도울 목적 정도로 이제 시작했던 그런 꿈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 그 카오스 사이언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진행하셨던 강연이 무려 124만 뷰를 찍는 엄청난 스타 교수님이 되었던 건데 이번에 저희 신간 마법에서 과학으로 자석과 스피트로닉스의 발매를 맞아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 프로필 완벽했나요? 예,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갑진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오늘 그 책 출간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그냥 강연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마법에서 과학으로라는 제목이고요. 자석과 스핀트로닉스입니다. 자석은 익숙하지만 사실 스핀트로닉스는 익숙하시지 않죠? 예,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적은 간단합니다. 자석을 한번 이해해보자. 아주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석입니다. 자석을 이해하는 게 강연의 목적이고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자석들이 사실 널려 있어요. 쫙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요. 뭐 막대 자석, 나침반 이런 건 당연히 자석이죠.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컴퓨터 이런 거 썼잖아요. 플로피 디스크,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쓰실 때 이런 거 많이 썼죠. 이게 다 자석입니다. 저기에 자석으로 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동그랗게 판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 먼저 아세요? 여기 동그랗게 판이 있고 여기 돌아가면서 옛날 LP판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읽는 건데 저거 하드디스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고 하드디스크 N급 S가 있습니다. 자석입니다. 그래서 N급은 1, S급은 0. 그래서 10, 10 이렇게 지금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전부 자석이죠. 뭐 여러분 메모지 같은 거 고정시켜 놓는 자석, 뭐 드라이브도 자석. 이거 병원에 있는 MRI인데요. 이것도 자석입니다. 웬만하면 안 찍으시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병원에 있고요. 뭐 카드 뒤에도 자석이 있고 핸드폰에도 자석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자석이 어디인 줄 알아요? 핸드폰 안에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이고요. 요 안에 자석이 있는데 요거 자석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요거 뭐냐면 자석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철가루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걸 딱 대면 자석이 있는데 표시가 되는데 한번 대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뭔가 어딘가 표시가 된 게 아마 보이실 텐데 여기 어딘가 보이시나요? 위에 동그란 거 하나 있고 위에 동그란 거 하나 있고 밑에 동그란 거 하나 있죠. 자, 사회자님 한번 보시고 딱 보이죠? 위에 여기에 자석이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에 자석이 들어있는데 위에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다. 뭐죠? 하나는 스피커에 들어있고 하나는 마이크에 들어있다. 스피커와 마이크는 자석이 있어야지 작동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석이 하는데 사실 되게 신기해요. 자석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여러분 그 냉장고나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이 치킨집, 뭐 이 피자집, 이 자석입니다. 뒤에 자석이 붙어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거 자석인데 냉장고에 붙는데 이 자석의 N극과 S극은 어디 있을까? 어디가 N극이고 자석이라면 N극, S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일까? 모르시겠죠?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 실험하는 거 같다. 이거 자석이에요. 네오디듐 자석입니다. 그러면 자 N극과 N극을 밀어낼 거고 N극과 S극은 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대봅니다. 이렇게 돼서 자석이 대보겠죠? 이렇게 되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붙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얘를 돌리면 다시 또 붙죠? 이렇게 돌렸는데 요거는 돌렸는데 다시 붙습니다. 이 뭐지? 그럼 N극 자석은 안 돌렸잖아요. 그럼 N극과 S극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 냉장고 자석에 N극과 S극 모서리에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 냉장고 자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냉장고 자석인데요. 요거 이렇게 냉장고 자석입니다. 요거 N극 S 어딘지 이거 대보면 되겠죠? 아까 봤던 거 요거 한번 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이실라나? 보이시나요 혹시? 요러 보이시나요? 이렇게 줄이 쭉쭉 있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 아 여기 가운데 네, 요렇게 이렇게 있죠. 네, 나중에 끝나고 한번 와서 보십시오. 네, 이 줄이 쭉쭉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냉장고 자석의 N극과 S극은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냉장고 자석 신기하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석이 널리고 널린 게 사실 자석이긴 한데 좀 신기한 게 많아요. 왜 신기한 걸까? 왜 신기하냐면 예상을 못했으니까. 예상했으면 그게 신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못했으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예상을 못했다는 건 여러분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냉장고 자석의 N극과 S극이 어디냐?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질문은 뭐냐 하면 자석의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 S극은 어디서 나오나? 이게 질문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석이 N극, S극이 있으니까 저거 어디서 나오지?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저런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하면 파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반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반으로 딱 쪼개면 N극, S극이 나누실까요? 해봤어요? 네, 해보면 반 딱 쪼개면 또 N극, S극이 또 생겨요. 자석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잘라보자. 반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또 N극, S극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한 27번 정도 잘라봐요. 27번 정도 자르면 남는 게 뭐냐? 원자 하나가 남습니다. 몇 번 안 자르면 되죠? 원자까지 쉽게 갑니다. 한 27번만 반씩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자 하나 남아요. 거짓말 같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원자 하나가 남는데 그러면 원자는 N극 원자, S극 원자 따로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자가 여전히 N극과 S극이 같이 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N극과 S는 항상 저렇게 같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 걸까? 이 답을 얻는데 한 2500년이 걸렸습니다. 저걸 이해하는데 도대체 자석이 그 N극 S극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옛날 자석, 나침반입니다. 자석하면 나침반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게 나침반인데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서 남쪽 북쪽을 가르쳤다 그래요. 이건 나침반이잖아요. 옛날 이런 걸로 이제 항해를 했는데 문제는 나침반은 항상 이 북쪽을 가리키는데 N극은 북쪽을 가리키는데 왜 북쪽을 가리키지? 이걸 몰랐어요.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킬까? 나침반은. 그래서 이 길버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되게 단순해.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구가 자석이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자석이니까 사실 북극은 S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극이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이 N극이니까 S극이 남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는 또 왜 자석이 되는 거지? 그 질문은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지구가 왜 자석이 되는 건가? 근데 이 길버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저 사람이 책에서 자석이, 그러니까 나침반이 저렇게 향하는 이유를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문지르면, 책받침을 이렇게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뜬단 말이죠. 이거 정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현상하고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면 이 둘 다 힘을 주잖아요.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 요 두 개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자석하고 전기하고 어떻게 똑같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그거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른 걸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웰스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기랑 자석은 다른 거라 그랬는데 웰스테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여기 전류를 흘렸더니 주변에 있는 나침반이 움직인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요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웰스테드가 발견합니다. 그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틀 전에 우리 아들이랑 급하게 이게 감았는데요. 잠시만요. 이 마이크를 써야 되나? 예, 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고요. 건전지에다가 제가 자석을 붙일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붙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자석이 이렇게 붙었죠? 건전지 양쪽에. 요 구리 코일입니다. 구리를 이렇게 감아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넣으면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힘을 받아서 얘가 기차처럼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왜 움직이냐? 왜 움직이지? 웰스테드가 발견했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여기서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기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나오면 여기 다 있으니까 이 구리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구리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냐면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자기장이 이 자석을 미는 겁니다. 밀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랑 해보면 되게 재밌는 실험이고요. 이거 웰스테드가 발견한 겁니다. 그 웰스테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길버트가 전기랑 자기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전기를 줬더니 자기가 생겼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을 누가 했냐면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이 자석에다가 그러니까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막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석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자기장이 바뀌니까 거기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기 어디서 만들죠?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이런 거 하죠. 다 보면 뭘 돌립니다. 수력은 물의 힘으로 이렇게 터빈을 돌리고 풍력발전도 돌아가죠. 자석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석을 움직이면 거기서 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류 흘리면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 생기면 전류 흐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와 자기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길버트가 다른 거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개는 다른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아니야. 그 두 개는 얽혀 있어.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전류 흘리면 그 자기장이 생기네. 근데 제가 우리 질문이 뭐였죠? 자석의 N극과 S극이 어디서 나오냐는 걸 그 질문이었잖아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석에 전류를 흘린 적이 없는데 자석에다 건전지 연결 안 했는데도 얘 나오잖아요. 계속 N극, S극이 나온단 말이죠. 왜 나오지? 얘는 왜 나오지? 전류 안 흘렸는데? 그러면 이제 원자를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이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아까 그 구리 코일에다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웰스테드 이거 발견했죠. 자, 원자 하나를 봐요. 원자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돌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양자역학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류가 돌아간다. 전류가 움직인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자가 움직인다. 이거 전류잖아요. 전류라는 게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전자가 돌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나온다. 이게 근원입니다. 원자까지 쪼개도 항상 거기는 N극 S극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자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고 거기는 계속 자기장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
그 축이 바로 N극과 S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석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설명하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게 공전하면 지구도 뭐 태양주위를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근데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죠. 지구는 스스로 돌기도 하잖아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전도 하고 스스로 돌기도 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뱅글 도는 거. 그 돌면 그 축 방향이 N극 S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석의 근원이다. 자석이 우리가 전류를 흐리지 않아도 이게 자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왜 자석이지? 왜냐하면 파고 들어가면 그 원자 하나가 남을 텐데 그 원자의 전자가 이렇게 막 돌고 있고 자기가 막 자전도 하고 있으니까 그 축이 바로 N극과 S극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원을 알았어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전류라는 건 뭐냐 하면 전자가 나와서 흐르는 거, 전자가 흐르는 거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전자가 자기가 꼭 뱅글 돌고 있으면 그 축이 N극 S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와 자기가 같은 전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원자에 있는 전자가 나와서 흐르면 그걸 우리가 전기라고 얘기하고, 그 원자에 있는 그 전자가 자기가 뱅글 어느 축으로 돌고 있으면 그거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기와 자기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책을 보면 항상 전기자기 혹은 전자기 이렇게 배우잖아요. 왜 전기와 자기는 항상 같이 배울까? 근원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석의 근원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구나. 어떤 축을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구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 만물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상 만물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얘들은 자석이 아니지? 나무는 왜 자석이 아니고 물은 왜 자석이 아니지? 걔네들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도 스핀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왜 자석이 아닌 걸까? 왜 그런 걸까? 그럼 자석이란 뭔가? 이 네오디움 자석이잖아요. 이 자석이란 뭔가? 요건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원자 하나를 보면 자석 맞아요. 원자 하나를 보면 걔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뭔가 전자의 스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걔 자석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서 보는, 우리 주변에 보는 자석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원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축을 향해서 원자들이 다 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물질들은 다 이렇게 씁니다. 원자는 많지만 걔네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반자석인데 얘는 아예 원자도 자석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원자 안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축을 이렇게 돌겠죠? 요 중심으로 돌 텐데 한 개 더 있으면 걔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 합치면 0이잖아요. 그렇죠?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개 합치면 0이 되고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원자 자체가 아예 자석이 아닌 그런 걸 이제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석이다 하면 걔네들은 원자들이 다 지금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 다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강자성체, 이 자석은 뭐냐면 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알루미늄 자석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 반자성체는 물입니다. 철은 자석입니다. 그렇죠? 철이 자석이라고 이런 질문하시죠. 자, 생각해보면 철이 자석이라 그러면 그럴듯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쇠가 많은데 저 쇠들은 다 자석이 아니잖아요. 저 철은 우리 주변에 있는 철은 제가 자석이 아닌데 왜 철은 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으로 철은 자석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의 원자에 있는 전자의 스핀들이 다 같은 방향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은 자석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스케일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 안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정렬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고 걔네들이 또 중구난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자석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자석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석을 갖다 대면 됩니다. 철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요 자석 방향의 요 영역이 점점 확장합니다. 점점 확장해서 자석 엄청 세게 걸면 얘가 딱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철은 무슨 말이냐면 자석이 된다는 겁니다. 철에다가 자석을 대면 이거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나와요. 뭐냐면 자석에 클립 같은 거 막 붙여요. 초등학교 때 보면 클립을 이렇게 막 붙인 다음에 자석 떼고 이 클립으로 다른 클립 대면 붙잖아요. 그런 거 실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붙죠? 왜냐하면 이 클립이 자석이 됐으니까 붙이는 겁니다. 왜 자석이 되지?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은 자석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원리를 알 것 같잖아요. 자석에 내가 원리를 좀 알 것 같다.
그럼 나도 자석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원자들을 잘 정렬하면 나도 엄청 센 자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네오디뮴 자석 만드신 분. 여기 있는 이 네오디뮴 자석 만드신 분인데요. 되게 이게 이제 자석의 발전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100년 전부터 사실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자석의 세기가 이게 점점 세지는데 한 60년대 들어서 이 CO라는 건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세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코발트가 비싸요. 그래서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코발트는 지각이 한 0.00 3%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거의 저 콩고 민주공화국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 정치적 상황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못 만들겠다. 그래서 싼 걸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그겁니다. 싼 걸로 만들자. 그럼 우리 주변에 제일 싼 물질이 뭐 있지? 철은 자석이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철은 포항제철 이렇게 가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을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일본의 고베 그 대학교 나오고 그 도쿠시마라는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그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자석을 몰랐어요. 연구를 안 하다가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 자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자석이. 그래가지고 밤을 새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철을 이용해서 만들자. 근데 그 당시에 자석을 전공한 저 같은 사람들은 상식이 뭐냐면 철로는 안 됩니다. 철로는 절대 자석 못 만듭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만들 수 있는데 강한 자석 못 만듭니다. 기껏 해야 클립으로 붙이는 그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 생각은 왜 못 만들지? 왜 안 되는 거지 철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강연을 들으러 갑니다. 이런 강연을 들었겠죠. 그래서 강연을 듣는데 도호쿠 대학의 어떤 교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로는 절대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 하면 철의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얘들이 다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원자가 이 원자 사이 간격이 너무 가깝다 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간격을 컨트롤하지?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원자 사이 간격 벌리면 되잖아.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넣은 게 뭐냐면 이 철에다가 보른 붕소라는 걸 넣습니다. 붕소 아주 작고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걸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오디뮴을 섞어가지고 정확한 비율을 맞춰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저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고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곧 노벨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네오디뮴 자석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이 네오디뮴 자석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이고 사과를 가운데 넣죠. 네오디뮴 자석이 가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요거 뭐가요? 시간관계상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렇죠? 자석이 붙었는데 막 불을 내면서 이렇게 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센 자석을 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이런 질문하시죠. 그 붙는 건 좋은데 아니 뗄 수도 있나? 자석을 저렇게 세게 붙었는데 붙어버린 자석을 뗄 수 있을까라고 이런 질문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나면 이게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석이 붙는 건 좋지만 이게 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 떼고 싶은데 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렇게 센 자석을 어떻게 떼? N극에서 이게 붙어버렸는데 불가능할까요? 불가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학자들한테 이 불가능이 뭐냐면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과학자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밑에 거 뭐냐면 쇠입니다. 쇠, 자석에 붙는 쇠고요. 위에 자석이에요. 근데 위에 자석에 보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전류를 흘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석이 있는데 안에 자석 들어 있는데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안 붙죠. 안 붙다가 이렇게 놓고 다시 요 스위치를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붙습니다. 붙어버리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죠. 그냥 돌리면 됩니다. 자석을 살짝 돌리면 됩니다.
이런 거 어디 쓰냐면 우주선 같은데, 우주선 우주에 나왔는데 문 꽉 닫아야 되잖아요. 문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 꽉 닫아야 돼. 근데 닫았다가 못 열면 어떡하지?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저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까?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여러분한테 제가 이 원리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원리 알았어요. 그리고 자석도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와, 이 정도까지 자석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끝일까?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가 뭐냐면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전자에서 나온다 그랬고, 전자가 나와서 그럼 그 전류라고 그랬고, 전자가 자기가 뺑글뺑글 돌면 이게 자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움직이고 있는 전자도 스핀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핀을 가진 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자는 항상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 그 전류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그 전자는 항상 돌면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이거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 자석에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자석에다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자석이 왜 자석이죠? 왜냐하면 전자의 스핀이 다 같은 방향 향하고 있으니까 자석이잖아요. 전류를 흘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자가 나와서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 스핀을 가진 게 이거 흘러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1988년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학생들은 이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더라고요. 88년대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석 두 개를 이렇게 놓는데 요거 평행하게 이렇게 놓고 요거는 반평행하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전류를 딱 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요 두 사람이 이 질문을 했는데요. 저 질문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냥 뭐 건전지 연결해서 흘려보면 되겠죠. 흘렸더니 뭘 발견했냐면 요때는 저항이 작고 반평행할 땐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저항이 나니까 헷갈리죠. 이게 옛날에 여러분 오음의 법칙, 그래서 뭐 V는 IR,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거, 막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못 흐른다는 겁니다. 전자가 못 간다는 얘기고,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면 요 평행할 때는 여기서 나온 전자는 스핀이 다 이 파란색 스핀이겠죠? 두 번째도 같은 스핀이니까 그냥 잘 가겠죠? 근데 두 번째는 빨간색 스핀이 이렇게 나오면, 왼쪽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게 나오면 두 번째는 방향이 다르니까 못 들어갑니다. 전자가 이동을 못한다? 저항이 커진다는 거죠. 전자를 막으니까. 이때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발견을 합니다. 저 두 사람이. 이런 거 이제 전문 용어로 거대 자기 저항 효과라는 건데요. 어쨌든 바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07년. 한 10몇 년 전이잖아요.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월달 되면 항상 그 언론에서 얘기하죠. 우린 노벨상 언제 받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07년 노벨 물리학상 누구한테 줬냐면 이 두 사람한테 줬어요. 방금 그 효과를 발견한 사람. 자석 두 개를 평행하게 놓고 반평행하게 놨는데 저항이 바뀌더라라는 걸 발견한 두 명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줬습니다. 왜 줬을까? 노벨상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인류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인류에 기여를 했냐? 그 이해하려면 이제 막 4차 산업혁명, 요즘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말도 안 되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죠.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5년 전과 5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 이제 나오고, 뭐 드론이 떠다니고, AI가 나오고, 뭐 신러닝 나오고, 뭐 알파고가 나오고, 온갖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든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써먹기 시작하고 데이터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내가 여러분이 지금 뭘 검색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검색할 때 관심 있는 거에 광고를 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데이터인데,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텐데 그 많은 영상은 도대체 어디다 저장하지?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는데 일단 저장을 해야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다 저장을 할까? 요거 어디다 저장하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데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핸드폰 뭐 사진 같은 거 용량이 이제 꽉 차면 뭔가 클라우드 시스템 뭐 이런 데 저장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뭐로 돼 있냐면 하드디스크로 꽉 차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N극, S극, N극, S극 이걸로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극, S극에서 10, 10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게 하드디스크인데 문제는 저거 어떻게 읽을 거 아니에요. 저 정보를 이게 저장했으면 읽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읽지?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그 문제는 여기 이제 센서, TV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LP판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닿는 순간 이 마찰로 타버립니다. 그래서 닿으면 안 돼요. 떠 있어야 돼요. 떠 있으니까 전류를 못 흘리는데 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읽지? 요때 여기 끝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자석, 작은 자석 2개를 딱 넣고요. 위에는 윗방향으로 고정을 시키고 밑에는 막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와 있을 때는 요 밑에가 빨간색이니까 이게 요 방향을 향하고 옆에 딱 왔을 때는 여기 아랫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와 있을 때는 2개가 평행하죠. 옆으로 가면 얘가 2개가 반평행하죠. 평행과 반평행 무슨 차이가 나냐면 저항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항이 바뀌면 우리가 읽어내면 돼요. 건전지해서 이렇게 저항 재보면 되잖아요. 재보면 저항 차이 나면 그걸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질문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자석에 전류를 흘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을 한 거죠. 아직 시간 되나요? 네. 네. 되게 자석의 근원, 이게 왜 자석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와서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예를 드리면 항상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저건 당신이 노벨상 받은 거 아닌데 당신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 센터에 막 유튜브 영상들을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하면 되는데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려면 화력발전소 34개를 풀로 돌려야 됩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있다. 전 세계 전기의 3%는 지금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있고 이거 4년마다 2배로 될 거다라는 겁니다. 포브스에서 예측을 한 겁니다. 4년마다 저렇게 전기를 많이 먹을 텐데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장하고 싶은데 전기가 모자라. 더 이상 뭐 발전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겁니다. 그러면 해결하려면 왜 전기를 많이 먹지?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드디스크는 왜 전기를 많이 먹냐면 얘를 돌리니까 많이 먹습니다. 제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 거고. 그러면 이거 안 돌리고 할 수 없나? 가능합니다.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조금 전문적인 건데요. 스핀 전달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거대 자기정이었고 뭐였냐면 2개 평행, 반평행 할 때 이렇게 흘리면 저항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거꾸로 자석의 방향도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요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요 자석에다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나온 전자는 다 아랫방향 향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온 전자는 다 윗방향 향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전자는 여기서 돌았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면 안 되고 얘가 돌면 얘도 반대로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제가 이거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스핀이 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스핀이 와서 반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면 내 몸이 돌아가요. 얘를 이렇게 돌면 얘만 돌 수는 없습니다. 얘를 돌리면 내 몸이 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현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막 전류를 흘리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리면 이 반작용으로 저것도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N극하고 S극 경계가 있으면 이렇게 경계가 바뀌고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거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 쟤는 반작용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스핀 전달 토크 뭐 이렇게 전문용어로 아주 대학원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흘리고 나면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가 있어요. 이 경계가. 그러면 이거 써먹을 수 있다. 이거 도미노 같은 겁니다. 그냥 밀어서 쭉 미는 건데요. 그래서 한 칸씩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요. 전류를 흘리면. 그러면 돌릴 필요 없잖아요. 이걸 그냥 막 물리적으로 이게 하드디스크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전류 흘리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전류를 흘리면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쑥쑥 옆으로 갈 테니까 한 칸씩 옆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읽어내면 되잖아요. 굳이 저걸 물리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학교에서 뭐 홍보 영상 만들어준 건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그 어디서 나오지? 파고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데 걔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게 바로 N극과 S극을 결정한다. 근데 세상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자석이 아니지? 왜냐하면 자석이라는 거는 그 원자들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석에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연구하다 보면 지금 이 세상의 변화에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알아낸 것 같은데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죠.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지 바닷가에서 뛰어놀면서 그냥 매끈한 조약돌을 발견하고 아주 기뻐하는 어린애 같다. 우리 앞에는 아직 저 발견되지 않는 저 대양이 있고 저 바다가 아직 있는데, 이런 얘기를 뉴턴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석을 우리가 뭐 많은 이해를 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을 거고 걔네들은 다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핀이 빛이랑 반응을 하면 빛을 쏘면 걔가 어떻게 되죠? 열을 주면, 걔 압력 주거나 진동을 주거나 소리를 주면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지 저걸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게요. 자, 아까 호가 제가 수호라고 말씀드렸어요. 호라고 하는 게 그 백범 김두 선생이라든지 붙어있는 건데, 물수의 넓은 호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대요. 어떤 연유일까요? 예, 저는 수호 김갑진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냥 저희 그 시골에서 다 호가 있으시길래 저도 하나 그냥 지으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또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처가의 지명에서 그걸 나와야 된다 뭐 이러시길래, 저희 처가가 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에서 숫자를 따오고 소호동에서 호자를 따오고, 한문은 아버지께서 지었습니다. 물숫자에 넓을 호자, 뭐 대충 의미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책을 구매하시게 되면 작가 소개라는 부분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교수님이 재밌는 게 1년 365일 중에 362일 정도가 연구가 즐겁다고 하세요. 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일은 즐거우신 걸까요? 더 즐거우신 걸까요? 예, 그냥 전 항상 즐겁거든요. 그냥 사는 게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저도 인간이니까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기분 안 좋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즐겁습니다. 근데 뭐 즐겁지 않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줬을 때 내가 약간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뭐 그럴 때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힐링을. 테라피스트가 집에 계시고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신기한 게, 그 교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지나다니면서도 이거 전기다, 이거 자기다 라고 걸으시면서 의식을 하고 계시나요? 과학자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과학자는 그럴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도 모두 다 과학적으로 보고. 다 눈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렇고요. 그냥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변기에 물을 내리잖아요. 왜 내려가죠? 여러분 고민하시나요?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왜 물이 내려갈까? 아니, 차를 타고 가면 브레이크 밟으면 차 서잖아요. 그 큰 차가 내가 살짝 밟으면 선단 말이죠. 어떻게 서지? 앞에서 내가 차가 오는데 살짝 발을 대면 서요? 차 안 서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근데 살짝만 밟아도 차가 서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서죠 그거? 그게 궁금해서. 그래. 쓸데없는 궁금증인가요? 너무 좋은 궁금증입니다.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도 그냥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저거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수님과 얘기를 잠깐 아까 저희 강연 전에도 주고받았는데 굉장히 순수한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분들은 저런 순수한 마인드로서 접근을 시작해야지 뭐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생각보다 내가 떼탄 존재였구나 라고 약간 조금 순수하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타락한 존재입니다. 네. 순수한 타락 존재라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재밌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혈액형 같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시겠죠? 처음에 요새 핫한 키워드 MBTI.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과학자이신지 제가 일전에 한번 메일을 드려봤어요.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수님? 교수님 MBTI? 예,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의의 오모자형? 네, 뭐 INFJ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 INFJ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세계에서도 1.5%밖에 없는 굉장히 소수적인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분들 더 적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과학적이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같은 MBTI 연예인들이나 이제 다 있잖아요. 유명인들 있잖아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같은 MBTI가 무려 예수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포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는 MBTI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웃겼어요. 되게 모든 그 재밌는 게 우리가 항상 MBTI라 그러면은 뭐 감성 좀 더 있다, 뭐 이성이 좀 더 강하다고 하는데 이 INFJ는 둘 다 갖고 있는 유일한 MBT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는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 MBTI가 우리가 유사과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거의 과학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과 동격으로 가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에서는 그게 과학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연과학 뭐 이렇게 공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진지하게 생각을 하자면 과학하고 뭐 유사과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그 과학이 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산소 있죠? 그게 숨 쉬잖아요. 눈앞에 산소 있습니다. 산소 있는 거 믿죠?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신의 존재를. 차이가 뭐죠? 뭐냐면 산소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유사과학이다.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성격 검사하고 이게 과학이 될 수 있나? 그럼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격을 가진 게 맞다. 내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성격이 맞다는 걸.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하면 그게 과학이 될 텐데 뭐 그래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걸 과학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재미는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동격으로 봐준다니 최고의 MBTI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책을 완성하시게 되면서 이게 첫 책이라고 하세요, 실은. 첫 번째 만든 책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제 독자분들께 이러한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언젠가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에 재치가 있으셔갖고 북토크를 열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북토크 등을 열었을 때 이제 독자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떤 마음으로 사실 이 책은 쓰라 그래서 쓴 거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 안 하지 않나요? 그냥 책을 읽고 근데 보통 책을 읽으면 우연히 그냥 읽었는데 책을 딱 덮고 나서 이거 뭐지? 생각이 많아지는 책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책을 이걸 딱 읽어서 덮었을 때 그냥 조금 여러분이 뭔가 궁금증이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왜 그렇지? 뭐 그냥 그런 궁금증이 약간 많아지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서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면 그 책 읽고 나는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뭐 우리 주변에 너무 당연해 보이는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런지 내가 궁금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게 사실 과학입니다. 그냥 궁금증을 가지는 거.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 여러분도 과학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바로 궁금증이 많아지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셨죠. 네. 자, 그러면 저의 질문은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자, 책에 관한, 물론 강연에 관한 내용도 좋고요. 혹은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되게 또 궁금하신 거 있는지 정말 자유롭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나요? 여쭤보세요. 이렇게 여쭤봐주세요. 질문하기 어렵죠. 예. 여기만. 저는 사실 그 책 같은 거 볼 때 양자화 같은 것도 대충 계산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도 막 계속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희 자동차도 어떻게 뜯어보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으면은 대충 다들 브레이크 밟고 쓰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라고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런 분이 그런 연구를 하시는구나. 되게 신기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감상이었고요. 궁금한 게 많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5시간 정도 됐나요? 오늘이 시작된 지? 그 시간 동안 혹시 갖게 됐던 궁금증, 오늘의 궁금증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오늘의 궁금증이요. 부끄럽게도 오늘은 아직 궁금증이 없었네요. 아침부터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콘서트 이런 거 처음 해보고 책도 처음 써보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긴장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해보도록. 남은 오늘 몇 시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에 한번 궁금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께서 질문 이쪽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자석이나 자성학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데, 뭐 약간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석이 일상생활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요즘 워낙에 대두되고 있으니까 뭐 아까 그런 뭐 디스크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저희 일상생활에서 좀 자석이나 뭔가 그런 자성학을 가지고 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예시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시요. 사실은 자석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뭐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자석을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거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선의 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주로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제 관광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문 꽉 닫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쓸 수도 사실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최근에 뭐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바퀴 돌려가면서 보여드렸던 뭐 스핀 전달 토크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가지고 새로운 메모리를 이미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기 상용화가 됐고요. 상용화가 돼서 지금 이제 여러분 뭐 쓰는 전자기기에 이제 일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뭐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 이제 연구하는 거고, 그걸 이제 실제로 쓰는 분은 이제 뭐 회사나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강연 들으면서 잠시만요. 저 전자기기란 단어가 이래서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라서 죄송한데, 오늘이 그 결혼기념일이라고 10주년이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교수님의 그리고 다 아이가 3명, 예, 아들 셋입니다. 아주 강력한 자석이 되신 것 같은데, M극 S극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서로 밀어내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강력한 NS로 바꾸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와이프랑 사실 대학교 CC입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인력이 작용했냐, 청력이 작용했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사실 미스테리가 몇 개 있습니다.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몇 개 있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왜 나한테 물리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스테리가,
와이프는 왜 나를 선택했을까?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 뭐 지금은 이제 뭐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를 선택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뭐 결혼 기념일이니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한테 여쭤봤어요 라고. 예, SNS를 해야겠네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이 개념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스핀트로닉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탄소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문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뭐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 자체를 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돌린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스핀트로닉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예. 그거 되게 중요한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돌리는데도 이거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뜨거워져요. 여러분 핸드폰 계속 쓰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쓰면 항상 열이 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항상 에어컨을 돌리는데 전기가 또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저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넣는 겁니다. 바닷속에 넣어서 그 물의 그 온도를 그걸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저 데이터 센터를 알래스카에 있죠. 차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열이 난다? 왜 열이 나지? 우리가 왜 이걸 쓰면 왜 열이 나는 거지?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뭐 줄열, 뭐 줄 히팅 이러면서 전류가 흐르면 I 제곱 R 이렇게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안 흐르고 이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트로닉스의 개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스핀 전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라는 게 전자가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전자는 스핀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핀은 요 가진 게 요렇게 가고 여기는 스핀이 아래 방향인 게 이렇게 오면 전자 하나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전자 하나가 왼쪽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열이 안 납니다. 열이 안 나는데 스핀은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스핀트로닉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스핀 전류. 그래서 전류를 쓰는 게 아니고 스핀을 쓰기 시작하면 열이 안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나 이런 거는 상용화는 아까 말씀드린 뭐 M램이나 뭐 하드디스크 이런 거는 이제 상용화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단기간에 상용화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있는 기술과도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물리학과 교수로서 한 20년 후 정도를 내다보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는 분명히 모자랄 거거든요. 전기 모자라가지고 저장 못할 겁니다. 그 시대가 올 테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더 만들어내면 되지 않냐, 태양광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기가 일단 한계가 온다 그러면 전기를 적게 먹는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핀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네. 좋은 답변 되셨을까요? 질문 하나 더 드려도 아, 당연하죠. 예. 강연 들으면서 생각해보는데 이제 스핀이 도는 방향에 따라서 자석의 N극과 S극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도는 거죠. 네, 도는 걸 때문에 자석이 생긴다. 네,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거 물리학자분이 이거 보고 계시면 아마 엄청 욕할 겁니다. 도는 거 아닌데 왜 도냐고 그러냐? 스핀이라는 건 사실 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양자역학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제 완전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네. 청력도 반대의 개념이고 인력도 반대의 개념이고 네.
윗방향 아랫방향 이게 네네. 반대의 개념인데 이제 그게 차갑다 뜨겁다에 들어가면 스핀이 차가운 물체에서는 스핀이 어떻게 되고 혹시 아하. 뜨거운 물체에서는 스핀이 어떻게 예. 종료를 하는지. 그렇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 사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뜨겁고 여기 뜨겁게 하고 여기 차갑게 하고 그럼 스피는 어떻게 되지? 그 질문을 누가 했냐면 2008년도에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에 있는 대학생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그 질문했죠. 15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그렇죠? 예, 그 질문 했습니다. 그 질문 해가지고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발견을 해가지고 그 뜨거운 쪽에는 뭐 윗방향 스핀이 이렇게 모이고 차가운 쪽에는 아랫방향 스핀이 이렇게 모이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전류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데 뜨겁고 차갑게 하면 스핀이 알아서 모이고 그럼 스핀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려지는 열도 우리가 전자기기로 쓸 수 있다. 스핀을 이용하면 뭐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질문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요. 이상으로 강연 및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신 김갑진 교수님이랑 이제 모든 잠재적 독자분들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판사 이음의 김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